박진영 원장님은 좀 약간 저 브레인이시니까 안철수 제일 싫어요. 아니 안철수 말고 네. 본인이 만약에 본인이 나가든 예를 네. 대선에 나가든 누구를 대선에 출마를 시키든 간에 네네. 출마지를 정한다고 한다면 어디서 데뷔를 시키겠습니까? 저는 대중들 속에 있는 게 좋다고 봐요. 그래요? 네. 아까 뭐 민의회 전당 국회도 음. 좋은데 문제는 이제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 사회를 이끌었던 산업 저는 SK 하이닉스나 저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미래 가서 먹거리 AI 몇만 명의 관련해서. 노동자들과 네. 함께 네. 같이 그 속에서 맞아. 일하면서 네. 같이 그 구내식당에서 점심 먹는 그런 모습 연출해서 증권거래소 어때요? 주가 올리겠다. 안 돼. 근데 경제 그럼 큰일 나. 살리겠다. 못 올리면 큰일 나나? 그게 네. 딱 갔는데 그날 아침에 10시에 이제 주식이 떨어지면 퇴근해서 떨어지면 큰일 난다. 떨어지면은 너 때문에 떨어졌다 그러냐? 주식 가지 마세요. 투자자들이 요즘에 장이 너무 안 좋아서 가만히 있어요. 가면 안 됩니다. 예. 과거에 그 어떤 시장님이 자기 시에 있는 야구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그 해에 이제 시장 선거가 있어서 시구를 해서 시장이 시구하고 난 이후에 그 팀이 4연패를 한 거야. 오지 마. 시장 때문에 재수 없어가지고 4연패 했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경선에서 떨어져서 공천도 못 이 받았어요. 서포터즈 분들이 이 시민운동이 엄청 세신 분들이라 가면 안 됩니다. 진짜. 예. 아, 그래 이렇게 출마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 거기에 덧대가지고 또 어디다가 캠프 사무실을 여냐 굉장히 중요한데 아, 우리 위치. 장선 수장님 네. 각종 선거를 치러보면서 여의도에 사무실 구하는 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여의도에는 그 큰 선거 사무실을 구성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안 돼요. 대하빌딩, 대하빌딩, 이재명 대표가 하시는 용산빌딩, 용산빌딩, 그 건너편에 있는 대산빌딩, 대산빌딩. 이 정도가 대산 빌딩은 좀 좁아. 그런데 좁아요. 좀 좁아요. 그런데 대하빌딩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 그래요? 대하빌딩이 거의 정사각형 형태의 직사각형 큰 건물이거든요. 네. 엘리베이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다 틀 수가 있어. 그렇지. 이 벽이 콘크리트 시멘트 벽이 아니라 가벽이에요? 가벽이라. 아, 그렇구나. 변형이 가능하구나. 그래서 그걸 다 틀 수가 있어가지고 어. 대규모로 옛날 조직 담당하면은 좀 조직 1부, 2부, 3부, 4부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쫙 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한 공간이 나오는 곳이 대하빌딩밖에 없어요. 야. 그러니까 대하빌딩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고 네. 지금은 이제 자꾸 하셨는데 거기 회장님이 음. 이제 정치 옛날에 비례대표 한번 하셨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 민주당으로 했을 겁니다. 네, 한번 하셨고 민주당으로 정치권 인사들하고 대단히 네. 교류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김무성 대표나 그러니까 네. 박근혜 캠프 할 때도 이제 가가지고 저 계약을 하는데 어. 그 회장님이 야, 근데 김무성하고 내가 잘하는데 그래? 좋았어. 그럼 내가 10% 깎아줄게. 아, 그게 딜이 이러세요. 되는구나. 네. 어. 근데 이제 지지율에 따라서도. 근데 이제 그렇게 회장님이 10% 깎아준다고 하시는데 네. 가서 이제 실무 과장하고 계약을 하다 보면 음. 관리비를 이만큼 받아. 아, 월세는 깎는데 관리비. 관리비 이거 대학가에서 똑같아 이거. 거기가 관리비가 네. 엄청 세요. 어. 관리비가 거의 임대료만큼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되게 비싼 곳이에요. 근데 단기 계약을 하니까 그렇게 받을 수밖에 맞아요. 없죠. 그렇죠. 짧게. 근데 거기 네. 최고의 명당은 2층입니다. 2층이에요? 2층에서 선거 치른 분들은 다 대통령. 아 이긴다 약간 그런 운빨. 김대중. 김대중 대통령 됐죠. 박근혜. 박근혜. 그리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이마빌딩에서 거기로 갔어. 네. 대합빌딩 갔을 거야. 그러고 네. 저희 김무성 대표도 당 대표 선거 2층, 3층 썼거든요. 2층이 주요 캠프였어요. 이겼죠? 서청원 네. 7층 우리가 다 확 이겨버렸잖아요. 그래서 대합빌딩이 상당히 이제 명당으로 소문나 있다. 야. 근데 용산 그 용산 빌딩 용산빌딩. 거기서 대통령 된 분 한 분 있죠. 누구요? 이명박 대통령이 용산 빌딩에 캠프를 차렸었어요. 그렇구나. 우리 기억이 안 난다. 난 노무현 대통령은 저기 금강 빌딩 금강빌딩에서 하셨고. 거긴 좀 거기서 작는데. 작았죠. 그 네. 경선 네. 캠프였으니까. 네. 사실 이거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국회가 공간이 넓어가지고 당사라든가 이런 것들 다 제공해줘야 되고 저는 시도당 같은 경우에도 시도 지자체에서 공간을 확보해서 아하. 다 주는 것이 선거 공영제라든가 네. 정당이 헌법 기관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자꾸 놓치고 있는데 그런 하나의 정치적 상징으로서 의미가 있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경선 캠프까지 하는 건 좀 경선 무리가 있지 캠프는 좀 않을까? 그렇네. 그러니까 보니까 이번에도 대합빌딩에 많은 분들이 입주를 하시는데 일단 4층에 홍준표 시장이 간다는 거고 네. 그 홍준표랑 사이가 그렇게 안 좋은 그 한동훈 전 대표가 9층에 간답니다. 오 만나겠네. 가계약을 했다는 건데 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어떻게 간? 예. 근데 사실은 그 후보들은 베이스 캠프에 그렇게 잘안 잘 아, 올 신분들이. 시간이 없어요. 아, 네. 왜냐하면 사람 만나야 되고 지방 가서 표 얻어와야 되고 해가지고
베이스 캠프는 그냥 실무자들 위주로 돌아가는 호텔. 네. 그렇구나. 후보들은 호텔에서 네. 많이 만나요. 아니 어떤 구독자분이 이제 짝수층과 홀수층 엘리베이터 다르다고 4층 9층이면은 만날 리 없다 이런 말씀도 해주신 것 같은데 다르긴 네 그런 상황인 거고 그 1층 커피숍이 대박 나는 거죠. 그렇네. 근데 거기도 여의도 국회 앞이니까 젊은 직장인들 많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경선이 벌어지면은 전국 각지에서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지지자들도 오고. 네, 그 커피숍을 점거를 해가지고 아하.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안 가죠. 음. 그래가지고 그 커피숍도 대단히 좀 곤란해 하더라고요. 이렇게. 네 그런 상황이고 제일 눈에 띄는 사람은 하나 있는 게 네. 이준석 의원이 이미 공표한 건데 강남역에 이제 그 캠프 꾸린다는 거고 천하람 의원이 설명하는 바를 봤더니 1층에 맞아요. 통유리로 된 사무실 빌리겠다. 맞아요. 모두가 볼 수 있게 하겠다.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를 오픈 캠프네요. 후보든 캠프 관계자든 간에 뭐 이런 발상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예. 근데 경선 캠프 같은 경우에 비밀스럽게 회의도 해야 되고 작업도 해야 되고 하는데 밖에서 그러니까 우리 방송하는 거는 오픈 스튜디오 해가지고 많이 밖에서 있죠. 볼 수 네. 있잖아요. 근데 막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뭐 작업하는 거를 밖에서 통유리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게 일이 되겠어요. 이것도 그냥 하나의 이미지. 쇼잉이죠. 그렇죠. 쇼잉. 예, 상징적인 또 의미로. 아니 그리고 상징이라고까지 해주면 너무 좀 과하니까 쇼잉 정도. 쇼잉 정도. 아니 네. 모르긴 모르지만 저 그럼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의도에 있는 예를 들어서 4층, 9층 사무실보다 강남역 통유리 1층이면 임대료가 비싸죠. 제가 봤을 그렇죠. 때 유동인구도 유동인구 많기 때문에 많이 비쌀 것 네. 같거든요. 네. 많이 비싼데 사실은 좀 핵심적으로 일하는 분들은 딴 데서 일하는 것 같아요. 음. 아 사무실에서. 그래요? 네. 어디 일하죠? 네. 알겠습니다. 여의도에 우리가 이쯤에서 이 선거 네. 때만 되면 흥행 컨벤션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음. 사실은 정치는 흥행 컨벤션이 아니라 정당성입니다. 될 만한 사람이 되는 것, 잘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그런 수기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우리 언론도 자꾸 있지 않습니까? 가시거리만 찾아서 네. 하는데 사실 토론하고 이런 것들도요. 우리 하면 재밌잖아요. 맞아요. 재미 붙이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나 시청자들도 네. 그런 거 보는 재미로 이번에 좀 대선 경선을 봐주시면 그러니까요. 좋겠다. 예. 부탁드리고 싶어요. 근데 사실 이번 대선 경선이나 본선 같은 경우엔 결론이 이미 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흥행이 좀 안 될 것 같다라는 특히 민주당 같은 걱정이시죠? 경우에는 뭐 이재명 대표가 될 확률이 99% 이상이고 네. 현재 분위기를 보면은 구도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51%가 넘죠. 그렇죠? 그런 과정 중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뭔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당원 50, 국민의힘 지지층 50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당내 투표를 경선. 하면 네. 후보분들. 예. 김문수나 홍준표가 되겠지. 그러면 그분들이 나가면은 뭐 이재명 대표 상대로 해서 이길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경선이 뭐 의미가 있을까? 아니 여기서 하나 살짝 보태면은 지금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선관위가 그 마지막 본경선을 2명만 남겨서 하겠다 이런 얘기가 맞아요. 나오고 네. 있던데 네. 한동훈 안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왜 그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한동훈 안 되게 하려고 봐봐요. 경선관리위원회 네. 위원장과 그 위원들 봐보세요. 반 한동훈이 6명이야. 전체 몇 명이죠? 선관위요? 12명인가? 12명 중에 절반이. 네. 그러니까 네. 근데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최고 결정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분위기를 그렇게 몰고 네.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지도부나 경선관리위원회 구성을 보여주면서 우리 한동훈 아니에요, 아시죠? 그러한 신호와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야, 아닌가. 이미 그런 거구나. 그리고 네. 솔직히 양자 대결 해봐요. 당원과 국민 지지층이잖아요. 국민의힘 그렇죠. 지지층. 네.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 당신 때문에 지금 대통령 뺏겼고 파면당했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면 이 국민의힘 풍비박산 나는데 그 원흉이 너 아니야. 당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럼 한동훈 안 되게 하려고 룰 세팅 그렇게 하는 거죠. 야. 소장님 그 룰 세팅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뭐 지금 뭐 오픈 오늘 프라이머리 보도 나오고 났잖아요. 이미 안 그거는 한다고. 확정이고 국민경선 본경선은 나오고 확정이야. 얘기는 예. 나왔는데. 본경선 50대 50은 50대 확정이 된 거고 네. 그거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바꿔야 되는데 아하. 1차 경선 어떻게 할까, 2차 경선 어떻게 할까, TV 토론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은 경선관리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임의로 결정하거든요. 정하니까. 네. 근데 그거를 한동훈에게 불리하게 할 수 있지 계속해서. 야, 그럼 2명 남긴다는 거는 우리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김문수하고 홍준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둘 중에 한 명이 남을 수도 있을 거고. 둘 중에 한 명이 저는 남을 그냥 수 있고, 김문수는 네. 좀 줄어들고 네, 홍준표 홍준표 올라간다. 시장이 아.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마지막 얘기는 그 이재명 대표 당대표 네네. 그만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차기 대선 6월 3일 확정이 됐고 부동의 지지율 1위인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그만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못 봤는데요. 안 봐도 되는 사이니까 듣기는 보니까, 네. 하셨잖아요. 듣기는. 네. 네. 뭐 저기 요즘 분위기는 굉장히 편안하시다 이렇게 들었고요. 네. 특히 반도체와 AI에 굉장히 꽂혀 있다. 반도체와 AI. 반도체와 AI를 통해서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양질의 일자리. 네. 거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제가 그래서 농담 비슷하게 그런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은 5만 불 시대 국민소득, 5만 불 시대. 주가 5천, 세계 경제 순위 5위, 뭐 이 정도 오. 가자. 뭐 이런 오오오 용산 빌딩 가니까 그런 것도 따라하는 모양이죠.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요. 네. 하나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네. 과거 노무현 정부의 친노들을 잘 안 썼어요. 오 맞아. 예. 네. 그래서 저는 각 정부 때마다 장관 2번 하고 3번 하는 사람 나와도 된다고 봐요. 그렇지. 저 월드컵은 최고의 선수가 출전하는 계속 뛰게 곳이지 해주는 거니까, 네. 신인 발굴하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우린 정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사람 뭐 없사는데 이게 언론사가 많이 그렇게 하잖아 사실은. 언론사가 요구하는 거에 정반대로 해야 됩니다 진짜. 대한민국 언론의 수준을 제가 봤을 때는. 맞는 말이다. 네. 그래서 검증되고 실력 있고 한 번 잘했던 사람을 계속 써서 네. 국정을 늘 안정감 있게 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그 캠프 인선이 좀 언론 통해 전해진 걸 보니까 네. 윤호중 의원이라든가 윤호덕 의원 이런 분들이 중용이 됐던데 이분들이 경험이 많은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개파로 네. 따지면 사실은 친노죠. 친노잖아요. 그렇잖아요. 친노. 예. 그 원장님 말씀하신 분과 괴를 같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네네. 그런 흐름이 지금 밑에 있는 겁니까? 그렇죠. 사실 네. 친명이라고 하는 그룹들은 단기간에 모였기 때문에 정치 경험도 부족하고 알고 보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역대 집권했던 개파의 사람들, 네. 친노가 집권했잖아요. 그쪽 분들을 많이 쓰신 것 같고 또 한편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했던 분들은 또 좀 거리를 두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 치르게 되면 아무래도 정책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싱크탱크의 역량이라는 게 중요한데 우리 장성철 소장님 선거 많이 치러보셨으니까 싱크탱크에 이제 사람이 이제 꾸리게 되면은 주로 어떤 분들이 이제 하시려고 합니까? 교수분들이 많이 네. 이제 그분들이 본인 따르는 학자들 유명한 분들 뭐 이렇게 집어넣는데 그 정책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하나 화두 던질 만한 공약을 빼놓고는 정책은 다 네. 고만고만 해가지고 만약에 좀 보수 쪽에서 인정을 받는 네. 그런 학자나 교수분들과 함께 하면은 조금 더 내용들이 풍성해지고 국민들도 이재명 대표가 돼도 세상이 그렇게 급격하게 바뀌진 않겠구나. 안정감이 있겠네. 그렇게 이미지를 주는 데에 이 자문교수단, 정책개발단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냥 정책은 거기서 거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당장에 경제는 보수입니다. 경제 이야기할 때 외교랑 관련이 많이 되는 그렇지. 게 대미 외교를 네. 이미 그렇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누가 될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아 그런 키를 누가 쥐고 담당을 할까? 하셨더니 그거를. 그러네. 네. 저는 뭐 왜 통일외교 안보 뭐 이런 경제 거시경제 통상까지 다 해서 정동영 정동영 네네. 의원이 큰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무래도 요즘 그래서 굉장히 활약이 대단한 소문이 있습니다. 대충 네.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는 보수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네. 진보학자라고 하는 경제학자들은 대부분이 네거티브 경제학자입니다. 이거 잘못됐어. 이거 문제 있어. 이렇게 지적하던 분인데 이런 분들은 성장 담론을 담론 네, 만드는데 네. 한계가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그 열실히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문재인 정부 때 정책 라인들이 진보라고 맞아요. 내세웠던 분들 내세우니까 실제로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 보니 경제는 저는 보수다. 성장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다만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가 제대로 된 폴리페스가 부족해요. 폴리페스가 많아야 돼요. 네. 미국은 이 이른바 리볼빙 도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교수가 정부에 참여했다가 정권 넘어가면은 학교에 왔다가 다시 기업에도 갔다가 그러니까 회전문이 정당화된다는 그렇죠. 거지. 다시 네. 그 뭐 싱크탱크에도 갔다가 이렇게 해서 네. 현장 공부를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잘못돼서 교수는 아카데믹 해야 된다는 착각에 학계에 빠져 있어야 있어요. 되고. 아카데믹 하면 세상에 무슨 필요가 있어 교수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폴리페스가 많아야 되고 거기에는 아까 우리 장 소장님 이야기한 것처럼 정부 참여 경험이라든가 공직 네. 경험도 있는 경험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근데 교수들 해봤자 별 소용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박진영 원장님 같이 실무적으로 네. 참여도 해보고 학식도 풍부한 분이 웬만한 교수보다 훨씬 더 잘해요. 어떻게 알았지 그걸?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아니 근데 전 하나 궁금한 게 네. 사실 정동영 의원이라는 분이 이번에 총선을 통해서 화려하게 복귀를 했지만 엄격하게 따져보면은 2007년도 대선 때 네.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도전을 했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랬고 당시에 대선 캠프에
이재명 지금 그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가 되실 수 있는 분이 실제로 그 밑에서 일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관계인데 어떻게 보면 전도된 관계로서 그 이재명 후보를 보좌하는 역할을 할 때 제가 보기엔 잘할 수 있을까 했는데 아니 사적 관계하고 공적 관계는 다른 거죠. 그래요, 네. 아니, 리더십이라는 것도 시대에 따라 바뀌기도 하는 음. 거기 때문에 그 시대적 상황에 좀 조응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당의 그 AI 강국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어요. 네. AI의 강국위원회. AI 네. 강국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부위원장이 정동영 의원이에요. 그래요? 네,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일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맡는다는 것은 정동영 그 의원 자체가 대선을 치르거나 네. 대선 이후에도 역할이 클 것으로 보이는 거네요. 대선 후보였기 네. 때문에 대선 전체를 다 조망해서 아. 음. 본 경험이 있잖아요. 네. 네.